네, 2시 정각이므로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곳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제1제당홀의 청중과 유튜브 생중계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3 서울대학교 의료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사업단 세미나 시리즈의 올해 2번째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사업단 담당 교수 박태인입니다. 오늘 행사는 2시간 동안 휴식 없이 진행할 예정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먼저 이규원 서울대학교 의료 빅데이터 연구센터장 겸 의료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사업단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사업단장 이규원입니다. 2023년도 서울대학교 의료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사업단 세미나 시리즈 SNU AI 메디컬 톡스 23회 2번째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행사를 공동 주최하시는 우리 김경한 서울대학교 병원 융합의학 기술원장님을 비롯해 많은 분께서 오늘 자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를 제안해 주신 서울대학교 의료 빅데이터 연구센터의 윤형진 운영위원장님, 그다음에 발표자와 패널로 참석하실 우리 내셔널 유니버시티 오브 싱가포르 의과대학의 얌키 유안 교수님, 그리고 정창욱 서울대학교 병원 정보화 실장님, 주영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교수님, 임준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님, 최윤재 카이스트 김재철 AI 대학원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개사를 빌어 서울대학교 의료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사업단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의료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사업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부처 협약형 인재 양성 사업으로 전국에서 5개 대학을 선정해서 의료인공지능 분야의 융합 교육 과정을 통해 학석, 박사 전문 인력을 육성합니다. 저희 서울대학교 사업단은 의과대학, 그리고 공과대학,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서울대학교 병원,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과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GPT 열풍이 일고 있는데요. 헬스케어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참석을 못했지만 지난달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 힘스에서 오프닝 키노트 주제가 Responsible AI였다고 들었는데요. 결국 챗 GPT의 헬스케어 분야 적용에 관한 갑론을박이 토론의 주요 내용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터넷의 등장을 뛰어넘는 역사적인 혁신이라고 평가하는 반면에 그 정도의 의미를 부여할 일은 아니라는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헬스케어와 ICT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를 모시고 이를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패론 토론에 앞서서 두 분의 발표가 있습니다. 내셔널 유니버스 헬스 시스템 싱가포르의 최고 기술 책임자인 얌키 유안 교수님께서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거대 언어 모델 활용에 관해 발표하십니다. 얌키 유안 교수님은 사실 저와 같은 엔도크라인 서전으로서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그 최고 기술 책임자로 싱가포르 헬스 시스템 병원에서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언어지능연구실 책임연구원이자 튜터리스 랩스 최고 기술 책임자인 임준호 박사님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챗 GPT의 기본 개념과 주의 사항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패널 토론에 참여하실 전문가 여러분이 저마다 다른 입장을 가지고 각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로서 열띤 토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챗 GPT가 헬스케어의 기회인지 위기인지, 나아가서 챗 GPT가 열풍인지 또는 광풍인지 여러분께서 나름대로 판단하시는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길 빌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규원 단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경환 서울대학교 병원 융합의학기술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융의원장을 맡고 있는 음악 끝나고 해야 돼. 죄송합니다. 융의원장을 맡고 있는 김경환입니다. 제가 올해 3월에 융의원장직을 맡고 이제 뭐 2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융의원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20년 3월에 설립이 돼서 이제 3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중요한 변화는 2022년 9월, 작년 9월에 서울대학교 병원 설치법에 융합의학 또 융의원의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그 설치법 법안 내지는 정관에 들어감으로써 융합의학 기술원이 이제 정식 직제로 병원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서 이규환 단장님께서 오늘 세미나와 참석자 그리고 감사 인사를 모두 해주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은 과감히 생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단장님과 윤영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융의원 자체에 11분의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 중에서 5분의 교수님이 AI 관련된 업무를 이 사업단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과정이나 협동 과정 또 이 융합의학 그 교수님들 밑에 연수생들이 다 소속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수생들이 함께 같이 이제 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데 융의원이 아직은 병원에서는 이런 교과 과정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 조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들이 융의원의 발전 방향을 제대로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공지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인공지능은 뭐라고 생각할 것인지, 뭐부터 할 것인지,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이 과연 팩트인지 소문인지 그냥 무성한 가십거리의 기사인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무수한 데이터가 실제로 생산되고 있고 그 실시간에 생산되는 많은 데이터들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부터 연구가 시작되는 것이 좀 실질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3000년도에 그 사실 병원 데이터라는 게 일반적으로 대학이나 연구소에서는 접근하기 힘든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뭐를 하려면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풀어가면서 이 융의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면서 이 사업단에 큰 기여 내지는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 세션 동안 좋은 그 기회와 토론의 장이 되기를 희망하고 다시 한번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김경환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톡 섹션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경환 원장님께서 다시 톡 섹션 좌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세팅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좌장님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세션은 GPT와 헬스케어 기회인가 위기인가라는 주제로 두 분의 연자를 모셨습니다. 저희가 애시당초 저희가 공지를 했을 때는 우리 임준호 연구원님의 강의가 먼저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 싱가포르에 계시는 키유안 선생님이 사정이 있어서 먼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닥터 니암 키 유안 선생님은
그 싱가포르의 가장 큰 이제 병원 그룹이죠. 내셔널 유니버시티 헬스 시스템의 그룹 CTO로 돼 있고, 아까 이규환 단장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분이 엔도크라인 서전이라고 하시니까 저도 외과 의사지만 그 임상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밥 굶어가면서 밤새 일하는 사람들이 여기 분야에 같이 뛰어들어야 이 분야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뛰어들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배고프고 힘들면 아무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써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연결이 되신 건가요? Dr. Niam Ki Yuan, can you hear me? Yes, thank you. I can hear you. Can you hear me? Thank you. Good afternoon, and Good afternoon. you are in the online, but thank you for visiting us. And please start your topic, the name, the language, large language models in healthcare. Can you start, Thank please? you very much Yeah. thank you for your kind introduction. I hope everyone can hear me and see my slides well. I want to thank Professor Lee and Professor Park for inviting me to give this talk on large language models in healthcare. Good afternoon. I'm Dr. Niam from Singapore. My hospital is the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in Singapore, and I have the great honor of being par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 few years ago when I was under Professor Lee Ki-wen, under robotic thyroid surgery. So today it's my pleasure to introduce some of the efforts that we have in large language models in healthcare. So first thing to say that everyone have probably heard about ChatGPT or GPT 3.5. So it bears for me to make a short introduction about what ChatGPT is, and then we can share a little bit about how we are using this in healthcare. So as you know, the GPT 3.5 is an AI chatbot developed by OpenAI using NLP to understand customer questions and automate responses to them. Now, it's a different era from previous natural language processing tools because it is able to generate natural language answering with unprecedented quality in multiple languages. So in 2021, GPT-3 was released as what you call an auto-regressive language model that uses deep learning to produce human-like text. So the utility of this is that it's able to produce human-like conversational text because it's trained on billions of text conversations available on the internet, everything from press articles, academic content, TV scripts, and so on and so forth,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words and phrases and generate relevant responses based on the context. In our experience, we've been working on natural language models for now close to 5 years. We've experimented for almost every different type of generation of language models, from Plato to BlenderBot to GPT-1, GPT-2, and then in the last few years, GPT-3. I just want to mention that GPT-3 had some severe limitations that prevented it from being used in a general fashion. So what happened between GPT-3 and 3.5 was a very important major step, which was to convert language models to generalizable methods that do not have issues with toxic language and misinformation. So how did OpenAI achieve reduction in toxic language misinformation or all sorts of different kinds of problems that were associated with GPT-3 was to use a tool called Instruct GPT, right? So Instruct GPT is a way in which we use humans to train the models and instruct it to come up with the right responses so that the models are safer, more helpful, and more aligned to natural language instruction. So this has cost OpenAI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to onboard human supervised trainers providing conversations, and they played against both the AI assistant and user to adjudicate whether the responses are appropriate. Now, the trainers are asked to given access to write down their suggestions to help improve the AI. And after a very short couple of months of training,
they were able to make GPT-3 into GPT 3.5, where the current model is generally pretty safe and gives useful suggestions. And the technology basis for this is the reinforcement learning, right? So it's a reinforcement learning layer on top of a standard transformer network that is already present for a few years. So because they could do this, we were able to do a number of tasks that normally was quite difficult for most natural language processing models. So for example, to do summarization, we use the reinforcement learning reward model to train the model to improve its summarization accuracy, right? And we can rank it in terms of quality. So this is not a difficult task, if you ask me, but to train a general model in this is quite challenging. So how do they do that? They use millions of users who tested the consistency and complexity of the answers based on those summarized responses. So they have qualified that the OpenAI has qualified that the information generated by the system may still be wrong and biased, given the fact that all the data was trained prior to 2021. So because of that, every time you have a response, the AI has OpenAI issues disclaimers in specific areas. And since we are in healthcare, they have specific disclaimers, especially for medicine. I think late last year, they also, rather early this year, they have also released a code to check if a particular set of text could be generated by ChatGPT. This is mainly to prevent academic fraud and plagiarism. But I think this is slightly regressive in the sense that if ChatGPT is useful, then I don't think that we should be restricting its use because anyway, you can never tell if somebody modifies a ChatGPT output. So in terms of its functions, how can we use it in healthcare? So here are a list of some ideas of how we use it in Singapore. So we can prompt ChatGPT to summarize notes and produce what I call a discharge summary. We can also transcribe patient and doctor conversations on the fly. So this is one of the most difficult or time-consuming tasks for most doctors, right? They need to spend a lot of time transcribing what conversations we've had with the patient into first-party language or reporting language. Other tasks such as writing referral letters are just usual secretarial kind of duties that we hope that ChatGPT can replace. And we want to be able to use it and train it for disease diagnosis. So I can share a model that we have developed a few years ago and validated on the randomized control trial. We already have now 2 conversational chatbots, but we want to onboard large language model functions to allow more conversational kind of interactions with patients and the chatbot. One interesting capability of ChatGPT is that we are able to specify specific roles for the ChatGPT. So for example, we could say that, we would like the chatbot to be a 40-year-old female nurse who's kind and empathetic. So the ChatGPT is able to respond according to those roles in the correct sentiment and the correct tone. So this is quite an advanced capability that we have tested a number of times. You can specify any number of roles that you would like ChatGPT to provide. Others are more interesting, more experimental in the sense that we have used ChatGPT to write and debug computer code, for example. So just a word of caution, please do not upload your source codes to ChatGPT, right? You're going to break some laws if you do that. Unfortunately, that's happened to one major Korean company. So, we hope that never happens to any one of us because it will reduce the availability of ChatGPT to certain groups of people. And of course, we can train ChatGPT on specific data sets and for specific prompts so that we can do more than this list of tasks that we have listed here. So one of the biggest questions about large language models is how does it affect humanity? How does it affect healthcare in general? So I think the people who are going to be largely affected are people who are in the content development industry. So anybody who needs to write scripts or programs, they will be very affected because
the content can be now generated in seconds rather than taking days or weeks. And we expect that many of these jobs will be affected because ChatGPT can easily produce more human-like and error-free text than any other content producer. However, we must recognize the limitations of these large language models. Right? They don't have critical thinking skills or ethical decision-making ability, which are essential to produce a precise content, right? So you can produce very logical content that is completely unethical and completely inappropriate. We have managed to trick the bot into saying crazy things like, I'll just give you an example, right? So we had one conversational session with it where we asked about food, right? So we say, okay, do you like fried chicken? And the bot replies, yes, I like fried chicken. What about you? So you ask, what about fried humans? Do you like fried humans? And you'll go, yes, we love fried humans. Let's have more fried humans. So this is a clear demonstration of the lack of what we will call common sense in a human context. So this requires specific training to prevent such illogical or inappropriate responses. So it's safe to say that for at least in the healthcare sector, right, jobs that involve a fusion of human skills, judgment, and experience are unlikely to be replaced. So I'm just listing a few jobs here: doctors. Most of you are clinicians in the audience, judges, ethicists. These are job roles that require judgment and a human understanding and human skills. Right? So that's not going to be replaced anytime soon. High-touch jobs, nurses, physios, carers, occupational therapists, they're not going to be replaced. And of course, artisans, planners, and designers are going to have their jobs very, very safe. Right? So if anything, I would put to you that large language models will actually help doctors and even clinicians improve their effectiveness if used correctly. So just a month and a half ago rather, OpenAI released GPT-4, which is a much larger model than GPT 3.5 or ChatGPT. It has 1 trillion parameters, which is a significant step up from the over 600 billion parameter model that's GPT 2.5. I can say all these, but let me put it in context for you. Right? When we experimented between GPT-4 and 3.5, there's a clear difference in its ability to understand things, right? And it goes to show that the greater the model size, the larger the inclusivity and generalizability of the model. And so all these are just for interest, right? These capabilities were actually generated by ChatGPT. I didn't come out with these. These were provided by ChatGPT itself. Okay, so better context sensitivity, better language understanding, better multilingual support. One interesting fact is that GPT-4 is much better at supporting Chinese languages than it is in supporting English languages. So that's some interesting fact. And that's got to do with the way Chinese language is structured, which is mainly symbolic, right? And of course, you can integrate GPT-4 with other technologies, such as computer vision and speech recognition. So some of you might know about Whisper API. So Whisper API is their speech-to-text ASR components. We have tested Whisper API with ChatGPT, and it works very, very well. So if you haven't tried it, you should consider trying it. And of course, the large parameter model improves its generalizability. I think it's best to mention what ChatGPT cannot do. A lot of people want to project many capabilities on ChatGPT, but there are a list of things that it cannot do, right? So you can't write about anything after 2021 because that's the limit of its training data. You can't get into political debates. You don't make malware. Some people have really tried making malware with ChatGPT using its programming language. Certainly can't predict the future. Won't promote harm or violence. Can't search the internet. That's not really true now because Microsoft Edge has launched a ChatGPT version on their Bing search engine, so you can search the internet now, albeit in a very limited way. Okay. So some other safety features that were built in: it can't promote hate speech or discrimination. It won't promote illegal activities. It won't swear, and definitely won't discuss proprietary or private information. And you won't try to break its programming unless you trick it, right? So when I say trick it, you can
you can take your conversations to extremes and try to trick it. And sometimes it might so-called fall for a certain line of conversation. But in general, I think GPT 3.5 and 4 is a huge improvement over GPT 3, right? And in terms of its ability to be safe. So I asked ChatGPT 4, can you replace doctors? And this is its answer, right? So, he always prefaces, I just thought I'd show this screenshot because he always prefaces the answer with the fact that it is an AI model and GPT-4 can potentially perform some tasks that doctors cannot, right? So he will always preface by saying that it's a language model. It is not a doctor. It is not an engineer and so on and so forth. But it does give you some very reasonable sounding capabilities. Like, for example, being able to process vast amounts of medical literature, something that another company tried to claim many years ago, but this time around, I think OpenAI has successfully synthesized the vast amount of medical literature that's out there. Diagnosis is an area that ChatGPT 4 can be applied to. I can share our own application of that in Singapore. It qualifies it by saying that although it can assist in diagnosing diseases and conditions, right, in a faster and perhaps more accurate way, it does not replace the doctor. I think that's a important step. Of course, it's available 24/7. It's a code and it's consistent, right? It's not going to perform differently if you give it the same task. Okay, so it qualifies at the bottom here to say that while it can assist in medical diagnosis, it's not a replacement. These are the safety features that are built into ChatGPT, trained by the reinforcement learning. Okay, I want to point out this fact that GPT-4 needs to be thoroughly tested and validated before it can be trusted to make important medical decisions. So that's the job of a hospital, right? And this is something that we set out to do. Large language models are tools. We want to ensure that our tools work to the level of expectation and qualification that we will ascribe to any medical device. So I'll give you an example, right? So we ran literally thousands of Q&A, MCQ questions for ChatGPT. So this is one scenario. This is a real scenario where we put a scenario, anonymized data, of course. So this is quite common. A 10-year-old boy, abdominal pain, vomiting, diarrhea for the last 24 hours. Off his food, had fever, looks toxic, and so on and so forth. Rebound tenderness, abdominal wall does not move with respiration. So which is the most likely? ChatGPT got 100 out of 100 answers correct. When you put these questions in the MCQ format, that is a testament to its training data. However, it does produce explanations of why it chose a particular answer. So, for example, in this case, it chooses acute appendicitis, which is correct, and the explanation is because of those symptoms. However, there's one part here that does not make sense, right? So it says here that the lack of respiratory symptoms or lung findings makes option C, which is constipation, less likely. C and E, which is pneumonia, less likely. So here, there is some discordance, right? Constipation has got nothing to do with respiratory or lung findings. So I think this is the part where specific training is required to improve the ChatGPT's explainability performance, whereas its ability to come out with a structured answer is not in doubt based on our experiments. So in NUHS, we have been developing an NLP model for a couple of years. The name we give it is Augurum. Okay, it's a validated free text diagnosis tool developed on over 250,000 medical records in our hospital. So what it does is that it reads the text that's imputed by the doctor and gives a diagnosis. Right? In this case, it's predicting appendicitis, and then it compares the final result to the prediction, and we can use that for incremental training of the system. It's built on a very old neural network architecture, very simple, dual layer CNN, LSTM, but just for interesting fact, fun fact is that it outperforms most transformer models because of the way it was trained. So this is one of the criticisms of machine AI tools is that it's not explainable, so that's not true. We can use attention layers to come up with explanations. So these are the words that are important to the diagnosis of appendicitis in this case. And of course, it can pick out other words that are not normally taught in medical school. So things like kind of food that are related. Here it says vegetable curry for dinner.
as a prediction of non-appendicitis, for example. Okay. So we have other production level models, like this is the estimated length of stay model. So how it works is that on the day of admission, the tool can read the text of the emergency department and the ward doctor and comes out with the length of stay prediction to say how many days this person is likely to stay on day one based on the texts that are available here. So these are production level models that have been validated. So it goes back to the earlier point, right? Well, ChatGPT is capable of many functions, right? In the medical world, it still requires optimization and validation in the clinical setting in order for it to be widely adopted and in the healthcare sector. So to do that, what we're going to do is we have onboarded the open source large language model, and we're using our Vision supercomputer to train it. We're quite fortunate to have a supercomputer on our premise that's dedicated to healthcare use. Today, we are training using our supercomputer to train large language models that eventually we put to multiple use cases similar to ChatGPT. As you know, there will be limitation in terms of security. For example, we can't just send patient information to the internet for processing by ChatGPT. So that's the motivation to want to build our own language model. Another motivation is to ensure that our language model is precise enough with sufficient medical knowledge to be able to give the right answers to doctors as well as patients. So these are the chatbots that we already have today. It's able to do some level of conversation. It's not ideal. And it's built off an older infrastructure that enables us to translate speech to text. And from text, it goes into our empathetic computing module where it understands the user's topic, the emotion classifier, together with empathy response generator. And then this goes into our conditional neural generator, which previously we used GPT-3 to do this. And because it could generate some problems with profanity, we had filters. So this system works pretty all right, but it's not as sophisticated as a large language model. So with that, I come to my conclusion.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I would say that the large language models are here to stay. And I think healthcare is one of those areas where we are very text heavy. So there are many, many applications from summarization to referrals to diagnosis and so on and so forth. I'm just putting to you that it's most likely going to help healthcare workers to be more effective, although there will be ethical and considerations going forward. And because they are trainable, we can certainly adapt it to our local context and applications, of course, with local language as well. However, it needs a significant validation before it can be put to clinical tasks. Just bear in mind that it does not have judgment on ethics, so you can't use it to adjudicate human interventions that require judgment or understanding of the human condition, right? So many healthcare jobs cannot be replaced by large language models because of that. Instead, I would say that the repetitive parts will be replaced by the large language models, and the role of the clinician and programmers is to design and train LLMs to work for humans.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ttention, and I look forward to your questions. Thank you. Thank you, Dr. Nia, for your excellent and prospective lecture. Although we have limited times, I think some couple of questions from audiences. Actually, brief question. I think so in your hospital or health center, do you currently use ChatGPT or a similar system in your routine electrical medical recording or HI system? What is current situation? So currently we haven't yet deployed a large language model. What we have now are two models. One is a chatbot, which is based off our older infrastructure, branching logic, and is able to answer questions from a large database. So it's not at a conversational level. And the other are those AI tools that I shared earlier. So in the last couple of months, we have been trying to onboard a large language model and productionize it. So we will be seeing that going live in the next couple of months. 혹시 질문 있으세요? Another next question.
also from me. Professor Yoon, have questions? Please. 그 마이크를 조금 무선으로 켜주시겠어요? Please. Thank you, Professor Yuan. I'm Hyung Jin Yoon from MBRC in Seoul. First of all, I'd like to thank you for your very insightful lecture. I enjoyed it very much. So I think the GTP series will be a real game changer in many areas, including healthcare, despite of its many limitations. But many people believe that the hallucination problem is a real headache, especially in healthcare areas. It might cause very serious consequences when you use it in healthcare services. So my question is, how do you think we can prevent the hallucination? Is it possible to prevent it? Oh, thank you for that question, Professor Yin. So absolutely, you can prevent hallucinations from happening by doing two things. So if you are able to train your own model, you can certainly limit the input variable. So you can limit to say that, okay, you can only talk about the topics when they are imputed. So for example, if somebody says that, if a doctor or patient asks, can you tell me about unicorns for medications, right? Because you have filtered it, that question will not even be answered or processed by the large language model. So that's one way to prevent hallucinations, which is to block off the questions that are not medically related. So how we do this is to match it to topic classifiers. So the word unicorn will never appear in healthcare. So we will block those off. To be fair, I think that's quite difficult because there are some topics that are quite ambiguous. So the second strategy is to prevent it from generating certain kinds of output. So we have a fairly mature filter system to prevent it from generating hallucination type scenarios. So because we can run it against a standard medical database, if it doesn't match anything close to a medical database from a vectorized number basis, then that answer will not be generated. So those are some strategies we can use to prevent hallucination type of outputs. Thank you, Dr. Niam. We have limited time, so we'll close the discussion. And thank you for your wonderful lecture.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everyone. 자, 그러면은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연자는 우리 임준호 박사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준호 박사님 에트리에 지금 계시고요. 아마 니암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더 풀어서 알기 쉬운 한국어로 얘기를 잘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박사님 저 환영해 주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임준호입니다. 저는 오늘 챗GPT와 관련해서 이게 기술적으로 어떠한 기술이고 어떠한 거를 할 수 있고 혹은 어떠한 거를 못하는지 하는 약간의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짧은 시간 한 20분 동안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오늘 좀 발표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발표 목차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GPT의 기본 개념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걸 사용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헬스케어를 연구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과연 이제 기술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더 고려해야 되는가 하는 세 가지 주제를 잡았고요. 기본 개념은 우선은 Q&A 형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챗GPT가 도대체 뭔가요? 하는 내용. 두 번째로는 이제 언어 모델에 대한 겁니다. 챗GPT가 언어 모델인데 이 중에 GPT라고 하는 글자가 언어 모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세 번째는 이제 GPT 모델을 설명하면서 얘가 무언가를 외우는 암기 모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암기 모델이 어쩜 이렇게 사람처럼 잘 답변할 수 있는지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러면 GPT-3나 이런 기존 초거대 AI와 챗GPT는 무엇이 다른지 하는 내용. 마지막으로는 그럼 이제 챗GPT 가지고 정말 사람과 같은 지능을 모방할 수 있게 되었나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 위주로 5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챗 GPT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는데 가장 좋은 자료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픈 AI가 챗 GPT를 발표하면서 블로그에 썼던 글인데 챗 GPT에 대해서 두 문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챗 GPT는 우리 이제 사용자랑 컨버세이션, 대화하는 형태로 상호작용을 하는 학습된 모델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대화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질문과 답변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기존에 있던 AI 기술들 중에 자기가 실수했다라는 거를 알고 인정하는 기술은 없었습니다. 챗 GPT 때 처음으로 이제 내가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어드미트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뭔가 인코렉트한 프리미스를 가지고 물어보면 똑같이 잘못 대답하게 되는데 그런 게 굉장히 챌린징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inappropriate request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답하면 안 되는 유형인데 폭탄 만드는 방법 알려줘. 총을 어떻게 조립해? 와 같은 질문을 하면은 이거는 대답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걸 어떻게 잘 리젝트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신경을 쓰면서 이와 같은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이 챗 GPT로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질의응답이 가능한지 하는 예제를 오픈 AI에서 공개한 예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 예제는 그거입니다. 페르마의 리틀 시어럼에 대해서 알려줘. 그럼 페르마의 리틀 시어럼은 무엇입니다? 그 아래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됩니다. 마지막 단락에는 이게 이제 암호학이나 다른 분야의 여러 가지 활용 용도로 활용이 됩니다. 지금 굉장히 잘 답변을 해줬죠. 그 다음에 이어서 그럼 얘가 암호학에서 어떻게 활용되니? 라고 물어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아래에 있는 글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됩니다 하면서 퍼블릭 키 형태로도 활용되고 저 오른쪽 위에서 뭐 그 외에 다른 예제들을 같이 알려주게 되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좀 재미삼아서 이걸 가지고 한번 라임을 넣어서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트 발음이 끝나는 형태대로 페르마트 엘레강트 하면서 트 발음이 끝나는 형태로 라임을 넣어서 답변을 해주고 지금까지 했던 질의응답을 다 모아서 요약을 해서 알려달라 하면 마지막에 한 달라고 해서 페르마의 리틀 시어럼은 뭐고 뭐 암호학에서 쓰이고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요약을 해주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서비스가 공개된 서비스가 이 정도까지 가능하게 되고요. 실제 사람들이 써봤어요. 이거를 써봤는데 다들 어메이징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표가 사용자의 증가표인데 Y축이 100만 명 단위이고 X축이 하루 단위입니다. 지금 하루 데일리당 이제 200만, 400만 명씩 사용자가 껑충껑충 증가를 하였고 역대 사용자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라고 했던 앱 중에 하나가 인스타그램인데 오른쪽 아래 노란색 보이시는 선이 인스타그램입니다. 사람이 만든 발명품 중에 가장 단기간에 가장 크게 히트를 친 제품이 챗 GPT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도대체 챗 GPT에서 항상 GPT 하는데 GPT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은 우선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이고요. 트랜스포머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안쪽에 왼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원래 기계 번역,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기 위한 인공지능 모델로 제안이 됐던 모델이에요. 그래서 나는 학교에 간다는 문장이 있으면 I go to school이라고 하는 번역문을 생성을 해주는 모델이고요. 이 중에서 이 전체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요 왼쪽에 있는 그림의 오른쪽에 있는 부분 I go to school을 생성해주는 그 부분만을 일부분을 띄어다가 텍스트를 다 외우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냥 I go to school이라는 문장이 있으면 I랑 go가 나오면 그 다음에 to가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I go to가 나오면 그 다음에 school이 나와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을 다 외워버리라고 시키는데 문제는 외우는 양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평생 보는 데이터의 양이 텍스트가 기가바이트 정도, 정말 많이 보는 사람도 10기가바이트 정도의 텍스트를 읽는다라고 하면 이 GPT 모델은 학습을 할 때 GPT-3가 나왔을 때 300빌리언의 토큰을 학습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뭐 3천억 개 정도의 토큰인데 얘는 이제 양으로 따지면 추산해 보면 약 450기가바이트, 사람이 평생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외우게 되고요. 구글은 PALM이라고 하는 GPT와 같은 모델을 학습을 하는데 780빌리언, 이제 오픈AI에서 했던 것보다 한 2.5배 정도 더 많은 데이터를 외우라고 시키는 겁니다. AI 모델한테. 그럼 AI 모델은 이거를 외우게 되고 이제 외우면서 무언가를 하냐면 얘가 이제 I go to가 나오면 그 다음에 school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외우는 작업을 왜 이렇게 큰 데이터를 가지고 GPT와 같이 크게 했느냐 하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 연구가 오픈 AI에서 나왔던 연구인데 GPT-3가 나오기 전에 발표됐던 연구입니다. 그래서 AI 모델 트랜스포머의 그 GPT 부분 모델을 가지고 이제 학습하는 모델의 크기를 키우고 학습하는 데이터를 이제 수백 빌리언 토큰 갈 정도로 학습 데이터를 많이 하고 컴퓨팅하는 양, 한 달 하던 걸 두 달, 세 달 컴퓨팅을 늘리면 이제 외우는 정확도가 끝없이 좋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보통 한 98%, 99%에서 이제 세츄레이션 될 거다가 아니라 99.9999 하면서 끝없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게 이 논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나오고 나서 오픈 AI가 GPT-3에 대해서 투자를 단행을 했던 거예요. 한 번 학습할 때 500억 이상 이렇게 학습이 들어가는 비용이지만 한번 해볼 만 하겠다라고 해서 학습을 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은 이게 나온다라고 이제 GPT-3가 나오고 나서 나왔던 연구 결과인데 이멀전트 어빌러티가 생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멀전트 어빌러티라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감기약이 한 알이 있으면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 10분의 1만 먹으면 감기가 안 났는데 하나를 다 먹어야 감기가 낫겠죠. 감기약을 먹는 양의 변화에 따라서 어떠한 인계값을 지날 때 감기가 안 낫는 거에서 낫는 걸로 질이 바뀌는 양의 변화가 질의 변화로 바뀌는 부분에서 어떤 능력이 이멀전트 창발한다라고 하는데 저 오른쪽 아래 보이시는 그램들을 보시면 언어 모델들의 크기가 있습니다. 지수승으로. 특정한 인계값을 넘어가는 순간 그 아래 모델들은 못하던 것들이 갑자기 성능이 올라가는 구간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언어 모델의 크기를 키우고 데이터를 많이 학습을 했더니 기존에 안 되던 것들이 갑자기 되기 시작하고 실제 이런 걸 가지고 뭔가 사람의 지능과 같은 일들을 하면서 흉내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사람들이 초거대 AI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바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구계에서 이제 그냥 나이브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맞는 방향인지 아니면 진짜 휴먼 레벨 AI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지는 아직도 논쟁 중이다라고 봐주시는 게 엄밀한 팩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들이 나오면서 실제 이제 GPT와 이후의 후속 초거대 AI 연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구글은 PALM, 딥마인드는 고퍼나 친칠라, 메타에서도 OPT나 라마와 같은 연구들이 나오게 됐고요. 이와 같은 초거대 AI들까지 초거대 AI 모델들이 나왔을 때만 해도 챗 GPT와 같은 파급력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챗 GPT는 도대체 뭐가 달라져서 이렇게 파급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면 기존의 GPT-3 모델은 그냥 이제 거대 데이터를 그대로 암기한 그 자체의 모델이고요. 얘는 소수 개의 예제를 따라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까지만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인스트럭트 GPT랑 챗 GPT로 개발을 하는데 이제 사용자가 뭔가 원하는 바가 있으면 그 명령을 그냥 그대로 따라서 바로 답변해주는 형태로 가는 게 인스트럭트 GPT, 그걸 대화형으로 멀티턴으로 확장한 게 챗 GPT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여기 두 단계로 갈 때의 그 학습 알고리즘은 동일합니다. 인스트럭트 GPT로 갈 때랑 챗 GPT로 갈 때 학습 알고리즘은 동일하고 데이터만 대화형 데이터냐라고 하는 게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실제 예제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6살 아이한테 문 랜딩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그러면 GPT-3는 뭔가 이제 유사한 다음 말을 생성을 해줘요. 이 말에 딱 맞는 답을 하는 건 아니고 그래비티 시어리에 대해서 6살 아이한테 설명해봐라. 이제 이와 같은 문장들을 생성을 해주면 이제 인스트럭트 GPT는 사람들이 달에 가고 사진을 찍고 그거를 지구로 보내고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쉽게 설명하는 문장을 생성해 주는 걸로 요 위에 쪽에서 아래쪽으로 이제 답변을 바꾸게 된 형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발전을 해서 이걸 가지고 대화형까지 확장을 해서 공개한 서비스가 챗 GPT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럼 인스트럭트 GPT를 어떻게 학습하느냐? 기존의 GPT 학습 외운다라고 한 거랑 뭐가 다르느냐 하면은 이게 그 인스트럭트 GPT랑 챗 GPT를 학습하는 알고리즘 그림이에요. 학습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보여드린 이 질문에 이와 같은 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GPT 학습할 때랑 똑같이 외워버려요. 첫 번째 스텝 1은. 그리고 두 번째 스텝에서는 이제 GPT-3한테 질문을 줍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뭐야? 그럼 남자는 힘이 세고 여자는 힘이 약합니다. 혹은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사람입니다.가 있으면 사람들이 이 동등한 사람입니다라는 답변을 더 선호한다라고 하는 거를 사람이 들어가서 직접 순위화를 하고 랭킹을 하고 AI 모델이 그 선호도를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 새로운 질문을 주고 나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답변을 생성하도록
AI 모델을 다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챗GPT는 뭔가 사람들이 선호하는 답변을 하게 좀 더 학습이 된 모델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실제 사람들이 챗GPT랑 다른 AI 모델의 답변을 놓고 선호하는 선호도를 비교를 해보면 지금 앞에 말씀드린 학습 과정을 거친 AI 모델의 선호도가 훨씬 높다라는 거. 그냥 GPT-3는 사람들이 별로 선호를 하지 않는 저 파란색 영역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서 또 하나 눈여겨보실 부분은 1빌리언이나 6빌리언 작은 모델도 앞에 있는 학습 과정을 거치면 사람들이 선호로 하는 답변을 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실험 결과는 한 가지 좀 노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로 이제 챗GPT와 같은 알고리즘, 이제 거대한 학습 데이터를 다 외워가지고 뭔가 지능적으로 동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알고리즘으로 사람의 지능을 모방할 수 있게 되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우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쉬운 개념, 엄마, 아빠 이런 말을 하고 초등학교에 가서 쉬운 개념을 배우고 그걸 확장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진학을 하지만 챗GPT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대학원 논문부터 이해하지 못하고 다 외워버린 아이예요. 그래서 동작 방식이 완전히 다르고 사람한테는 뭐 100번과 김구가 같고 안두희가 다르다. 이런 것들은 당연한 상식이죠. 근데 챗GPT는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문맥이 비슷한 단어들이 있으면 굉장히 헷갈려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헷갈려하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과 같은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학습하는 과정의 본질과도 좀 맞닿아 있는 문제다라고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할루시네이션 예제 중에 하나로 이제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을 알려줘 하면 세종대왕이 이제 그 담당자가 한글 작성을 중단해서 화가 나가지고 맥북 프로를 집어 던졌다라는 저희가 보면 되게 어처구니 없는 글을 써주게 되는데 이게 아는 사람이 보면 웃기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찍히게 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외국 사람이 이 글을 보면 진짜라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기 어처구니 없는 예제로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다른 엉뚱한 예제들도 뭐 연금술사들의 대동여지도를 만들 때 연금술사들이 폭동을 했다라거나 거북선의 라이트닝 볼트 발사 메커니즘, 환당 고기는 이제 어떤 뭐 고기 음식이다. 뭐 이와 같은 답변들은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주의사항 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밖에서 발표할 때 주의사항을 가급적 넣는 편인데 그 이유가 밖에서 보면은 챗GPT를 저렇게 쓰면 안 되는데 하는 예제들이 실제 좋은 활용 사례로 많이 돌아다니는 경우들을 좀 많이 봤어요. 변호사들이 챗GPT로 해외 판례 검색을 척척한다라고 하거나 뭐 아니면 서울 디지털 재단에서 챗GPT 가지고 법률 자문, 건강 상담, 심리 상담 뭐 이런 걸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항상 기준을 말씀드리면 챗GPT를 쓸 때는 얘가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내가 판단할 수 있을 때 쓰거나 아니면 아니어도 상관없을 때 그때 쓰는 게 아직은 적합합니다. 그리고 얘가 검색 용도로 쓰여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건 동아사이언스의 기자분이 저를 인터뷰하면서 저에 대해서 궁금해서 챗GPT에 물어봤다고 하세요. 에트리의 임준호 연구원님이 누구냐? 그러니까 카이스트에서 연구를 했고 뭐 시각을 전공을 했고 뭐 박사학위 논문은 무엇이 있고 하는 것들을 쭉 써냈는데 저한테 이게 맞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렸다고 맞는 사실이 하나도 없다라고 답변을 드렸어요. 근데 또 재밌는 건 박사학위 논문이 리얼타임 오브젝트 트래킹 뭐 블라블라 하면서 이런 논문을 썼다라고 써주는데 구글에 저 논문을 저희가 보면 있을 것 같은 논문이에요. 키워드들이 딱 적합해요. 근데 구글에 가서 쳐봤더니 저 논문 없습니다. 실제로. 하지만 그럴듯한 답을 해냈다라고 하는 거가 지금 이제 저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고요. 실제 그래서 삼성전자의 매출액을 찾아보거나 뭐 여러 가지를 넣어보면 다 틀린 정보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근데 오픈 AI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저희가 아까 뭐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진 사건 얘기했잖아요. 가장 앞에서 얘기했던 펄스 프리미스예요. 잘못된 가설로 물어보면 얘 헛소리한다. 다 알고 있던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몇 가지 뭐 사례 한계 시점들을 미리 고지를 했는데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인코렉트하거나 넌센슈얼하다. 입력을 조금만 바꿔도 맞다라고 하던 걸 틀리다라고 또 바꿔서 말할 수 있다. 뭐 중언부언 말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단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챗GPT의 한계만 지적한 논문들도 여러 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리즈닝, 로직, 매스, 팩슈얼 에러, 바이어스 등에 대한 뭐 이제 한계점이 있는데 실제 뭐 예를 들어서 챗GPT에다가 사람들 중에 어떠한 사람이 고문받아야 되냐 물어보면 노스코리아, 시리아, 이란, 수단 사람들은 고문받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답을 했던 좀 뭐 어처구니 없는 경우들도
같이 알아볼 수 있고요. 저희가 이와 같은 한계를 알고 챗GPT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주제인데요. 헬스케어 연구와 뭐 생성형 AI 주제로 한번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EMR이라든가 병원 안에서 쌓이고 있는 뭐 막대한 데이터들을 챗GPT에 바로 넣거나 이런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실제 의료 헬스케어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런 생성형 AI를 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마 이런 펀메드나 유니프랏, 스위스프라시나 트레몰 같은 곳에서 어떠한 어시스턴트가 실제 있어서 자료를 다 조사해 주는 거예요. 최신 논문들 찾아주고 얘가 했던 실험에 대해서 환경적인 차이들, 어떠한 부분들 다 이제 찾아주는 것들을 어시스턴트가 지금 뭔가 도와주는 어시스턴트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오픈 AI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플러그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각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그 사이트의 내용으로 동작하는 챗 GPT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익스피디아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여행 정보에 상담을 해주고 아예 비행기도 예약을 한다라거나, 어떠한 이제 오픈 테이블이나 뭐 이런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뭐 음식에 대한 칼로리 정보나 뭐 레시피 정보를 알려준다라거나 하는 식으로 그 사이트랑 접목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래서 이런 펀메드나 뭐 유니프락과 같은 사이트랑 딱 매칭이 된 생성형 AI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현재 기술의 한계는 아직 이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챗GPT한테 모르는 내용을 물어보게 되면 지금 빙챗이나 다른 서비스들은 검색을 해와요. 챗GPT한테 오늘 서울 날씨 뭐야 물어보면 얘는 학습 안 했으니까 모르죠. 근데 빙챗에다가 오늘 서울 날씨 뭐야 물어보면 빙 엔진에서 검색을 하고 날씨를 가져다가 오늘 서울 날씨 어떻습니다. 답변해 주는 거를 보통 많이 써요. 그런 식으로 검색과 연결을 해서 쓰는데, 지금 여기 가운데 보이시는 그림이 그와 같은 검색 엔진, 검색을 가지고 생성형 AI랑 연동한 거에 성능을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스탠포드 대에서 분석을 했던 논문이에요. 그래서 뭐 이와 같은 답변을 하는데 레퍼런스를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생성을 하지만 정말 그 스테이트먼트가 레퍼런스를 가지고 지지받는 경우가 51%, 레퍼런스 중에 정말 의미 있는 레퍼런스는 74% 정도로 아직 생성형 AI 기술이 실제 이 검색이나 이와 같은 앞에 펀메드 사이트에 기반해서 생성형 AI를 붙인다고 하더라도 얘를 100% 다 신뢰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기술 개발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마지막 이야기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조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게 아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질문을 조금, 교수님,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런 이제 큰 이벤트가 있으면 우리나라는 이제 늘 그렇듯이 이제 한국형 뭐 이렇게 붙여갖고서 이제 과제도 나오고 네네. 또 저도 이제 그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챗GPT 이제 관련해서 이제 어디 물어보면 늘 하는 얘기들이 이제 우리나라 말은 우리가 제일 잘한다. 그래서 네. 한국어가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막대한 자원을 들여서 한국 시장만 겨냥해서 뭘 만든다는 것도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근데 제가 최근에 어디서 봤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GPT-3하고 4하고를 이제 벤치마킹을 했는데 GPT-4가 그 한국어 성능이 GPT-3의 영어 성능보다 높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 과연 우리가 한국어를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만들면 더 잘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 타당한 전략인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뭐 한국어를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어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는 기술적으로는 좀 맞지 않는 시기로 넘어가게 된 것 같아요. 오픈 AI가 이제 다국어 모델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3단계 학습 있잖아요. 이제 사용자의 선호도, 명령에 일치하는 학습을 하게 되면 오픈 AI가 학습했던 그 3단계 학습 데이터는 92%인가 95%가 영어 데이터였었어요. 다른 외국어 말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영어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놨더니 한국어도 잘 되더라. 넌 잉글리시 랭귀지도 똑같이 인스트럭션 팔로잉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게 그 인스트럭트 GPT 페이퍼의 주요 이제 주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외에서 나오는 모델들이 이제 한국어도 잘할 건데 저희가 한국어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경제적인 관점, 시장 경제에서 우리나라의 뭐 AI 시장을 좀 지키기 위한 혹은 해외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한국어 플러스 뭐 저희도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초거대 AI를 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을 보면 해외 언어 영어라든가 다른 언어들까지 같이 확장을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경제적인 관점 쪽에서 바라보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저 뒤에 우리 선생님 질문 있으신데 마이크를 좀 드리고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고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의료기기 산업학과의 석사과정 재학 중인 서영찬 학생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해주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문득 생각난 건데 사실 한국어 모델을 우리가 만들 필요는 없지만 이거를 그러니까 질문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 한국어 모델 자체를 만들 필요는 없겠지만 그거를 검증하는 일은 우리가 꼭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를 검증하는 연구를 우리는 꼭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지금 그냥 말씀.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근데 그거는 저희가 아까 공학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언어학자들도 같이 해야 되는 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언어를 잘 몰라가지고. 그리고 다른 혹시 질문을 또 다른 거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네. 양적 트레시홀드를 넘어서면 이제 질적 능력이 올라간다는 게 이제 이게 서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는 게 이게 네. 이유 인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게 왜 그런지 알 수가 있을까요? 왜 그런지 조금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멀전트 어빌러티가 갑자기 양이 넘어가는 시점에 왜 그렇게 갑자기 동작을 하게 되느냐. 이게 다음 단어를 맞출 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세종대왕이 몇 년도에 태어났다 하면서 뭐 네 자리 숫자가 있을 때 이게 기존에 있던 모델들은 이 네 자리 숫자라고 하는 거를 그냥 그 텍스트만 외워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좀 여러 개의 세종대왕의 연도도 맞춰야 되고 김구가 태어난 연도도 맞춰야 되고 뭐 이제 모든 사람들의 태어난 연도 뭐 처칠 이런 걸 맞추다 보면 뭔가 사람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 뭐 몇 년대 1900 몇백 년대 그래서 뭐 얘가 2000을 넘지 않고 뭐 이런 정도의 어떠한 그 함축적인 지식들이 언어 모델 안에 이제 점점 쌓이면서 그러한 것들이 발현되는 시점에서 이제 성능이 올라가는 개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우기만 했는데 학습하지 않은 다른 태스크를 하게 되잖아요. 그 이유는 아마도 그냥 비유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모르는 나라의 말이 있는데 그 나라의 말을 그 책을 갑자기 수백억 권을 다 외워버리면 누가 그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할 때 대충 알아듣고 뭔가 또 답변을 그 나라 말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천재들의 대화를 들으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제 생각은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좀 지나서 이제 디스커션하고 우리 윤영진 교수님이 이끌어 주실 때 조금 더 해당 내용들을 많이 또 질의응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세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좌장을 맡아주신 김경환 원장님과 또 아주 재미있는 강의를 해주신 임준호 박사님, 리암키 유한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IT와 헬스케어 분야의 네 분의 전문가를 초대해서 GPT와 헬스케어, 기회인가 위기인가를 주제로 패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창욱 서울대학교 병원 띄워주시겠어요? 정창욱 서울대학교 병원 정보화 실장님, 주형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교수님, 최윤재 카이스트 김재철 AI 대학원 교수님, 임준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언어지능연구실 책임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최윤재 교수님은 해외 출장 중이라 줌으로 접속하셨습니다. 토론 말미에 Q&A 세션을 가질 예정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시는 분들도 채팅창에 질문을 토론 도중에도 계속 올려주시면은 나중에 자장님께서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이곳에 계시는 형중 여러분께서는 무선 마이크를 계속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예, 패널 토론의 좌장은 윤형진 서울대학교 의료 빅데이터 연구센터장
센터 운영위원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패널 디스커션의 좌장을 맡은 그 MBRC 운영위원장 윤영진입니다. 그 앞에 이제 강의도 재밌는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제 사실 그 저희가 제목을 GPT 헬스케어 기회인가 위기인가로 이렇게 잡은 거는 굉장히 조금 혼란스러운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만들어지고 이제 발표되고 난 다음에 너무나 막대한 물량을 투입을 해서 이제 저걸 하니까 저걸 우리나라에서도 저걸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ChatGPT나 뭐 GPT-4, 5 계속 나올 텐데 저거 갖다가 쓰는 게 맞는 것인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도 되고 그래서 한번 좀 그런 면에서 조금 논의를 해보자고 해서 이제 이런 세션을 마련을 하게 됐고요. 오늘 저 사회자분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네 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그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카이스트 최윤재 교수님 계시고요. 최윤재 교수님 그냥 먼저 소개 말씀 잠깐씩만 좀 드리겠습니다. 최윤재 교수님 지금 카이스트의 교수님으로 계시고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EMR 가지고 이제 그 엔지니어 백그라운드 가지고 아주 많은 업적을 남기신 연구자 중에 한 분이시고요. 또 자연의 철회나 이런 데서도 많은 이제 일가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현장에 나와 계신 정청혁 교수님은 저희 서울대학교 병원의 지금 정보화 실장님이시고요. 우리 병원의 뭐 여러 가지 EMR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그 정보화 쪽을 이제 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업적도 남기셨고 또 연구적도 아주 좋으신 그런 교수님이십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실 것 같고요. 고대 안암병원의 주현준 교수님은 사실 KM버트죠. 예, 그래서 사실 KM버트라고 이제 의학 텍스트를 가지고서 이제 트레이닝을 한 버트를 기반으로 해서 파인 튜닝을 한 그 시스템을 개발하신 그런 전력을 갖고 계십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벌써 이제 몇 년 됐으니까 굉장히 조금 뭐 앞서서 이 일을 하셨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선각자 같은 그런 너무 젊으신 분 앞에서 이제 선각자란 말씀 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이제 그런 업적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면에서 오늘 이제 패널로 오셔서 이제 아마 좋은 의견 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임준호 박사님은 금방 이제 다 소개를 받으셨으니까 그래서 패널도 하셨고요. 그래서 사실 임준호 박사님은 에트리에서 저 코버트 개발하시는데 거기 같이 인볼브를 하셨었지 않나요? 제가 개발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아마 오늘 아주 라이트 퍼슨들을 잘 모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미리 사실은 패널 분들께 질문을 2가지씩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첫 번째 질문을 이제 하나씩 이제 드리고 그렇게 하고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보내드린 첫 번째 질문은 라지 랭귀지 모델이 지금 이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게 의료 영역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할루시네이션도 그렇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리포트들 나와 있는 거 보면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상관이 없는데 이걸 환자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쓴다거나 그랬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의견을 조금 먼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현장에 나와 계신 정청혁 교수님부터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미리 이제 질문을 윤영진 교수님한테 받고 질문을 챗 GPT한테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좋은 답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의료 영역에서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을 사용할 때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굉장히 이제 체계적으로 답을 주더라고요. 이제 전문가 확인, 뭐 사용자 인증, 사용자 교육, 모델 개선, 경고 및 안내,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사용 제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코멘트를 줬고요. 마지막에 이러한 대책들을 적절히 조합하여 사용하면 의료 분야에서의 라지 랭귀지 모델 사용은 보다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를 완벽하게 대비할 수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전문가의 판단과 지식을 기반으로 한 안전한 사용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명료하게 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똑똑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챗 GPT한테 뭐 아까 저기 그 몇 가지 사례를 보여주시긴 했는데 뭐 이제 뭐 퀘스처네어라든지 뭐 이렇게 의학적인 그 뭐 레퍼런스를 좀 구하는 그런 이제 질문을 던져 보면 뭐 한참 설명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레퍼런스로 뭐 이렇게 논문을 딱 이렇게 지정을 해줘요. 이렇게 뭐 타이틀도 주고 그다음에 논문 제목, 뭐 발간 연도, 뭐 권호수 페이지까지 딱 이렇게 주는데 그걸 찾아보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레퍼런스 잘못된 것 같다. 이거 맞냐 그랬더니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서 또 사실은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능글맞게 또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의 그 식견 그리고 전문가의 역할이 분명히 아직은 존재할 것 같고요. 이런 그 모든 종류의 의료 정보라든지 아니면 디시전 그 서포트 시스템들 이런 거에는 환자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꼭 전문가와 상의하라는 그 경고 문구가 항상 붙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앱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뭔가를 이제 평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확률을 뭐 질병 뭐 확률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산해 주더라도 이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고려 사항도 있고 판단에 있어서의 그 전문가 식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판단하에 그러니까 가이드 하에서 하라는 그 경고가 꼭 붙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거를 단순히 이제 환자가 임의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할 것 같고요. 이런 정보를 이제 의료계에서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제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이제 위기라기보다 기회라고 보긴 하는데 이건 하나의 툴이거든요. 그러니까 툴이기 때문에 이 툴을 어떻게 쓸 건가, 그다음에 이 툴을 어떻게 스마트하게 쓸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하고 그런 그 고민으로부터 나오는 결과들을 뭐 EMR 시스템, EHR 시스템에 녹여낸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의료 관련된 시스템에 녹여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분명히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뭐 전문가들이 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과 또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뭐 적절한 워닝이라든가 뭐 이런 교육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준혁 교수님께. 네. 먼저 이렇게 좋은 의미 있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중요한 핵심 질문은 무엇에 사용할 것, 헬스케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고 저희가 챗 GPT한테 요구하는 게 아마도 그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 제너럴 피지션에 가까운 역할을 맡긴다고 하면 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이런 랭귀지 모델을 만들어 보면 결국 저희가 학습시킨 데이터에도 생각보다 더 좋은 답변을 하네라는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모델은 가장 중간값,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확률적으로 높은 값을 나오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휴먼 에러와 그 다음에 이런 모델의 에러의 그 밸런스를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순간에 되면은 결국은 휴먼 에러를 보다 훨씬 더 낮은 안정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거기에서의 단점은 우리가 챗GPT한테 명의가 되라라고 할 수는 없다. 왜? 명의는 최신의 지견 그리고 약간 좀 브릴리언트한 뭔가 그런 컨셉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GPT,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갖고 그 안에서의 확률값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데이터가 부족한 최신 지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은 상대적으로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몸이 2000년 전과
뭐 만 년 전과 지금이 많이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충분히 합리적인 활용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가 환자랑 대화를 해봐도 제가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환자가 표현이 잘못됐든 아니면 제가 잘못 들었든 간에 그런 오해는 미스커뮤니케이션은 챗GPT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인풋 데이터를 컨트롤할 것인가, 퀄리티 컨트롤할 것인가, 그리고 출력 데이터들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혹은 트레이닝 방법에서 파인 튜닝 할 것인가가 중요한 핵심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그런 것들을 보완한다고 하면 물어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뭔가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으면, 제시해 줄 수 있으면 충분히 활용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챗GPT나 뭐 이런 거하고 이제 장난삼아 이제 좀 검색을 해보면은요, 뭐 혈압이 얼마인데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보면 충분히 이제 그런 것들은 인터넷에 충분히 있을 테니까 비교적 이제 적절하게 정말 이제 공자님 말씀처럼 이제 그게 답변을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쓰는 거는 가능할 것 같다는 저도 생각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저만 해도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맞고 틀리는지를 아니까 그래도 이제 괜찮은데,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주영진 교수님 말씀은 사람이 실수하나 저 AI가 실수하나 뭐 도끼 객기니다 이러면서 생각하고요. 예, 뭐 농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저 임준호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예, 세 번째 발표를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앞에 두 교수님의 답변만 요약을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첫 번째로 저희가 챗 GPT를 바라보는 관점이 얘가 이제 굉장히 잘 되고 뭔가 사람들이 다 이슈다라고 하니까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이것에 대해서 형체를 잘 못 잡는 그 느낌이 있는데, 그냥 정확하게 이제 앞에서 정창욱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얘를 도구다라고 딱 바라보고 이 도구를 우리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제한된 범위에서만 쓸 수도 있고 하는 관점에서, 그리고 이 도구를 쓰려고 하면 뭔가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고 리터러시 교육 같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하는 도구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의료 전문가분들이 이걸 가지고 뭔가 활용해서 내가 나의 그 효율이나 효과성을 향상을 시키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물론 이제 나온 그 챗GPT의 답변 결과를 맞는지 틀리는지 직접 확인하면서 의료 전문가가 쓸 수 있을 거고요. 근데 하지만 의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실제 어떻게 보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진단을 받아야 될 법한 내용을 챗GPT한테 물어보고 자기가 그거를 마치 맞는 것처럼 게싱을 해서 뭔가 이제 다음 뭐 그럼 약을 뭘 먹어야 되냐까지 물어봐서 뭔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거는 사용하면 안 되는 예제잖아요. 그게 이제 그 오픈 AI 쪽에서 GPT-4 만들 때 했던 처음부터 잡고 있는 inappropriate request, 이제 폭탄 만드는 것과 폭탄 만드는 방법 알려달라는 것과 아픈 사람이 자기 증상 알려주면서 나 지금 어떻게 처치받아야 되냐 하는 것과 이제 동급 같은 걸로 해서 대답하면 안 되는 유형으로 같이 이제 챗GPT가 점차 발전해 나가야 되는 유형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 폭탄 만드는 방법을 거절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담배 싸게 어디서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은 담배는 그냥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폭탄에 대답을 안 하려고 하면은 담배도 갑자기 대답을 안 해버려요. 그래서 담배는 담배 싸게 사는 법은 대답을 하면서 폭탄은 만드는 법은 안 알려주는 그 경계를 나누는 게 이제 GPT-4나 이런 걸 갈 때 많이 좀 노력을 해서 개선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일할 것 같아요. 의료 전문가분들한테 뭔가 이제 도움을 주는 것과 이제 실제 의료 전문가가 아니지만 뭔가 의료 정보를 얻으려고 할 때는 미묘하지만 답을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 뭔가 기준을 같이 좀 정리하고 그것에 맞춰서 이제 시스템이 동작하게 하는 게 좀 더 맞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항상 이런 고민들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리터러시 교육인 것 같습니다.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얘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고 그거를 쓸 수 있게 하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이게 이제
뭐 요즘 뭐 이 리터러시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또 건강에 의료 쪽에서도 건강 리터러시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결국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교육을 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활용 범위를 좀 제한한다든가 하는 것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카이스트 최현재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재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아, 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해외에 있어가지고 조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석하게 됐는데 양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LLM의 의료 쪽에서의 활용을 얘기하기 앞서서 잠깐 아까 이머전 더빌리티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잠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임준호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그 이머전 더빌리티라는 게 LLM들의 그 크기가 커지면 갑자기 기존하고는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뭔가 못하던 것들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이제 우리 이머전 더빌리티라고 부르고들 많이 있는데, 저번 주 토요일에 이제 스탠포드에서 나온 연구가에 따르면은 이제 굉장히 컨빈싱한 연구인데, 그 이머전 더빌리티가 사실 우리가 착각한 거였다. 그러니까 이제 연구자들이 착각한 거였고, 사실 LLM들은, 라지 랭귀지 모델들은 그냥 꾸준히 계속 성능을 향상시켜 왔던 것 뿐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이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는 측정 이 장치들이 이게 리니어한 게 아니라 넌리니어한 측정 개수들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한 거다. 예를 들어서 정확도라고 하면은 이제 뭐 문장을 여기서 잘 만들어서 이제 문장 전체가 완벽하면 이제 1점, 하나라도 틀리면 빵점인 그런 이제 굉장히 넌리니어한 이 메저를 사용을 하는데, 사실 아까 임준호 박사님께서 굉장히 잘 말씀해 주신 게 스케일링 로에 따르면은 이 문장 하나, 이제 단어 하나하나를 맞추는 거에서 정확도는 계속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도, 이 단어 하나하나의 정확도를 끌어올리는 걸 끌어올리다 보면 어느 순간 문장 전체가 완벽해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확도라는 걸 사용하면은 마치 이머전 더빌리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단어별 정확도를 매기고 있으면은 그냥 계속해서 얘는 꾸준히 상승을 해왔던 거다. 그래서 이제 이머전 더빌리티는 우리들의 착각이었다. 이제 그런 연구가 있어가지고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LLM을 대하는 태도나 철학을 또 다시 한번 리포지셔닝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LLM의 그 의료 쪽에 활용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주영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GP 쪽, 그러니까 제너럴 프랙티셔너의 포지션은 혹시 뭐 리플레이스 가능할 수도 있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게, 이것도 저번 주 금요일에 이제 샌디에고에서 나온 그 자마 네트워크스 논문인데, 레딧이라고 이제 미국 인터넷 웹사이트 있잖아요. 이제 레딧에서 195개의 랜덤한 이 에스크 닥터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이제 의료 정보 물어보듯이 레딧에도 이제 에스크 닥터라는 이제 그 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195개의 랜덤 환자들의 질문을 뽑아가지고 이제 195개를 한 번은 이제 챗GPT 3.5한테 답변을 시키고 한 번은 의사들한테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답변을 보고 이 프로페셔널 라이센스드 메디컬 프로페셔널들한테 그걸 점수를 매기게 시키는 거예요. 이제 챗GPT의 답변과 의사들의 답변을 이제 매기게 시키는 건데, 혹시 제가 지금 화면 공유를 해드려도 될까요? 그 표가 있는데 표를 좀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여기 그 표를 보시면 이제 피지션들이 한 답변에 대해서는 프로페셔널 라이센스 메디컬 라이센스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평균 억셉터블에 이제 그 모드가 찍혀 있잖아요. 근데 챗봇 쪽은 훨씬 더 굿이랑 베리 굿 쪽에 찍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퀄리티 측면에서는. 그리고 이제 엠퍼시 측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이제 챗봇이 훨씬 좋고요. 이제 챗봇을 그 GPT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이 굉장히 장황하잖아요. 그래서 환자들이 자기 심틈을 쓰고 나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물어볼 때 챗 GPT는 무조건 걱정 많이 되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엠퍼시 점수는 높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근데 당연히 이제 프로페셔널 피지션들은 바쁘기 때문에 뭐가 의심되니까 병원 가보세요. 뭐 이렇게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엠퍼시는 뭐 압도적으로 이 챗봇이 좋고요. 사실 퀄리티도 챗봇이 더, 심지어 사람이 이제 전문 의료인이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챗봇이 훨씬 더 좋죠. 지금 이 분포가 오른쪽으로 훨씬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몇 가지 어떤 또는 어떤 함정 또는 캐비엇만 이제 잘 잡으면은 얼마든지 이런 일상적인 어떤 무슨 뭐 항암 치료 이런 게 아니라 일상적인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러니까 명중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이 제너럴 프랙티셔너의 포지션으로서는 얼마든지 얘네가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공짜니까요. 이거는 뭐 한 달에
20불 내면 GPT-4 쓸 수 있고 안 내도 3.5는 쓰는데 이게 지금 3.5의 성능이거든요. 근데 4의 성능은 이거보다 더 좋을 거잖아요. 4는 압도적으로 리즈닝 케이퍼빌리티 훨씬 좋기 때문에. 그래서 3.5가 이 정도인데 4면은 이제 어느 정도일지 이제 뭐 저희가 상상을 해보면은 이 정도 제너럴 프랙티셔너 포지션은 얼마든지 이제 GPT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캐비앗은 이제 화면 공유를 멈추겠습니다. 이제 하나는 그 안정성 측면에서 저도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이미 앞에서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특히 리터러시도 저도 이제 굉장히 그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아직까지 딱 하나 제가 그 다른 분들 말씀 안 들으신 거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GPT가 아직까지 반문하는 기능이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한테 들어온 인풋이 이제 불명확하거나 앰비기티가 있을 때 그게 무슨 의미냐고 이제 되물어 봐가지고 이게 자기 이렇게 왔다 갔다 사람도 이제 잘 이해 못했으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잖아요. 서로 이제 그 정보의 그 격차를 줄여나가는 그 스텝을 있어야 되는데 GPT는 아직 그런 정도의 기능은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자가 뭐 대충 그냥 나 어디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하나하나씩 계속 따져보잖아요. 뭐 언제부터 아팠습니까? 뭐 이렇게 쫙 들어가는데 GPT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제 불명확한 정보, 즉 정보 엔트로피가 굉장히 높을 때 그것을 이제 굉장히 좁혀주는 그런 이 어떤 전략 같은 거를 GPT한테 좀 입혀주면 훨씬 더 이제 안정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전 답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머전터빌리티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저는 굉장히 뭔가 신비로운 거가 있을 줄 알았는데 평가 방법이 그래서 그런 거라고 하니까 조금 실망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납득이 가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헬스케어 쪽에서의 안전성 문제나 뭐 이런 거에서 그 질문의 의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 결국 그것도 질문을 잘하는 능력이니까 아마 리터러시에 해당하는 그런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게 그 기술 발전이라도 물론 이제 계속해서 발전을 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이제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뭐 앞에서도 이제 몇 말씀 이제 드리기는 했는데. 이게 그 GPT-3 뭐 챗GPT, GPT-4 이게 오면서 이게 지금 뭐 하드웨어 들어가는 거 이렇게 보면 진짜로 뭐 어마어마한 물량들이 막 쏟아져 들어가고 있고 트레이닝 하는데도 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런 정도를 자원을 가지고서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제 우리나라 또 조금 작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서울대학교 병원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만들어진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쓰면서 그냥 만족을 하면서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좀 나름대로 독자적인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사실 근데 그 뭐 챗GPT나 뭐 GPT-4 뭐 이런 것들 쓰는 건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 보면 현실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 데이터를 직접 보내서 거기서 다시 받아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헬스케어에 쓰인다고 했을 때요. 뭐 연구 영역이나 이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조금 문제점도 있고, 또 이거를 그 우리가 이제 따로 개발을 한다고 하면 그냥 첫 번째 받을 수 있는 질문이 과연 저 거대한 자본에 의해서 개발이 되는 저 기술을 우리가 대항을 해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질문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역시 순서는 마찬가지로 정정혁 교수님께서도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런 거대 AI 모델을 만들기는 쉽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우려하는 거가 개인정보 유출, 그다음에 보안, 이런 이슈가 이제 아주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올 거고요.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온프렘에 자체 그 인퍼런스 서버를 갖다 놓고 이제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우선은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제 학습할 때는 어마어마한 GPU 리소스를 쓰지만 인퍼런스에는 이제 그만큼 리소스를 쓰는 게 아니니까 적당한 우리가 필요한 용도에 맞게 인퍼런스 서버를 갖다 놓고 온프렘에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그 인터넷을 통해서 저쪽 서버에 갔다 오는 것도 개인 정보를 어떤 이제 보내기 직전에 가명화, 익명화 시켜서 보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과만 다시 받아오는 뭐 그런 이제
API를 만든다든지 뭔가 중간에 뭐 그런 그 보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미들웨어에 충분히 넣을 수 있을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하면 큰 이슈 없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나 뭐 정보나 이런 거를 이제 받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것도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더니 뭐 이제 뭐 많은 노력이 이제 필요한데 오픈 AI랑 계약서에 그런 내용을 좀 명확하게 쓰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픈 AI가 만들긴 잘 만든 모양이에요. 이제 뭐 두 가지 중에 이제 고르라고 하면 아마 이제 그 정철 교수님은 자체 개발보다는 이제 개발되어 있는 걸 갖다 쓰는 게 뭐 경쟁력 차원에서 보면 더 나을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주영진 교수님. 네, 뭐 저는 일단은 오픈 AI에서 쓰지 말아야 될 대표적인 분야가 메디슨이랑 리갈이다라고 이렇게 코멘트가 있었던 걸 제가 웹사이트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는 뭐 물론 이제 제너럴한 거는 뭐 미국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도 비슷하겠지만 헬스케어 시스템은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인 랭귀지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사실 구글이 검색 엔진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성능을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1등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네이버나 뭐 이런 그 제일 중요한 핵심은 아까 그 챗GPT도 뭔가 휴먼 프리퍼런스에 대해서 레인포스 러닝이나 파인 튜닝이 들어갑니다. 결국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 살아남을 거고 우리나라 환자들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개발돼야지 그게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을 것이다라는 것 측면에서는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가에서 저는 서비스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하나의 방법으로서 라지 랭귀지 모델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뭐 아주 뭐 그 오픈 AI처럼 만들지 않아도 아까 소개하셨던 것처럼 좀 소규모의 랭귀지 모델들도 라지 랭귀지 모델들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두 가지 중에 그러면 아주 재밌는데 이제 주영진 교수님은 이제 그 자체 개발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고, 뭐 경쟁력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고. 예, 그다음에 부탁드립니다. 네, 뭐 이게 다수결로 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네. 우선은 그냥 개인적인 생각 좀 말씀을 드리면요.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2년 뒤, 3년 뒤에, 그러니까 3년 전에도 아마 6월 달에 GPT-3가 나왔을 거예요. 아직 5월이니까 GPT-3도 나오기 이전 3년 안에 챗GPT 왔거든요. 그래서 AI 연구하시는 분들 보면 내년에 또 뭐 어떤 또 엄청난 게 나올지, 그게 2년 뒤일지, 그때는 또 뭐가 바뀔지 다들 예측을 못 하시고 계세요. 그냥 몇 년 안에 또 이제 다음번에 뭐 어떤 큰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그거예요. 기술이 발전하는 흐름은 계속 좀 잡고 이해를 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래서 만약에 오픈 AI 거를 쓸 수도 있고, 이제 약간 요즘 SLLM이라고 부르거든요. 6빌리언이나 10빌리언 정도 규모를 스몰 사이즈 LLM이다 해가지고 SLLM이라는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서울대 병원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이제 추가 프리트레이닝을 하면서 새로운 서비스가 어떻게, 답변이 어떻게 바뀌는지 뭔가 테스트를 하면서 뭔가를 하는 거이든, 기술 발전은 계속 지금 팔로우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쪽이고요. 그리고 SLLM을 그리고 기술이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도 법률 쪽에 가서도 똑같은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그때 드렸던 답변은 법률도 특히나 이제 검색과 생성, 그 검색에 기반한 생성은 이제 별도로 구분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초거대 모델에다가 얘한테 검색을 시키면 얘가 내놓는 답은 믿을 수 없다. 검색은 별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들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시뮬리스하게 합쳐질 수 있는데, 그러한 지점에 대해서 기술 발전을 계속 뭔가 같이 하려고 하면은 뭔가 이제 SLLM 규모더라도 뭔가에 대한 연구 개발 이런 것들은 필요해야지 같이 기술 개발을 흐름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진호 박사님 의견은 물론 이제 기술 발전을 계속해서 쫓아가고 팔로우는 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자체 모델이 있어서 그걸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최현재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LLM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측면보다는 자연스럽게 모두가 자기만의 LLM을 학습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조만간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은 GPT-3를 처음 학습할 때 2020년에 500만 불 정도의 돈이 들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2022년에 이 모자이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는 자기네는 GPT-3를 44만 불에 학습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매년 라지 랭귀지 모델 또는 어떤 뭐 큰 거대 AI 모델 뭐든 간에 학습하는데 드는 돈이 매년 거의 60%에서 70% 정도 그 가격 비용이 굉장히 저렴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돈나무로 유명한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프로젝션 하기를 2030년에는 GPT-3를 학습하는데 30불이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은 GPT-3급의 리즈닝 케이퍼빌리티가 있는 LLM을 누구나 30분이면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남는 거는 데이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만 있으면은 30%만 내면은 자기 LLM 학습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2030년이지만 그 전에 2024년, 25년 갈수록 70%씩 떨어지기 때문에 작년에 44만 불이었으면 올해는 그거의 뭐 반인 뭐 22만 불, 내년에는 10만 불, 뭐 이렇게 계속 떨어지겠죠. 그러다가 이제 30불까지 가는 거니까 그걸 생각했을 때는 뭐 우리가 이걸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뭐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세상이 한 2, 3년 내에 올 것 같고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거대한, 제일 강력한, 최고 센 모델을 학습해야 되냐? 저는 그건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서비스에 맞는 그런 케이퍼빌리티를 가진 LLM만 있으면 되는 거지. 굳이 뭐 지금 오픈AI가 GPT-4 만들고 뭐 5 만들듯이 굳이 저희가 뭐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걸 뭐 만들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거대로 따로 이제 놔두고 그런 분들에게는 이 서비스를 개발한 측면에서는 얼마든지 누구나 저렴하게 사용을 학습하고 인프런스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최현재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게 그 뭐 휴먼 지노 프로젝트 그렇듯이 처음에 시퀀싱 할 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지만 지금은 뭐 누구나 다 시퀀싱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마 LMM도 그런 식으로 이제 코스트가 다운되면서 물론 이제 하이엔드 쪽은 계속해서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겠지만 점점 범용화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전망이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아주 재미난 강의 또 재미난 패널 디스커션 한 것 같고요. 지금 이 실시간 채팅창에 이 질문 온 거를 받아서 중계를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다 날라가 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거 준비하는 동안에 혹시 그 플로어에서 이게 모시기 힘든 분들 모셨는데 질문 좀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소개시켜 주셨던 것처럼 제가 한국어로 된 데이터들을 많이 수집하고 그거를 갖고 이제 모델들을 만들고 검증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정말 이렇게 한국어를만 갖고 계속 뭔가를 하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도 이제 고민스럽긴 한데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한국어의 효용성에 대해서 어떻게 데이터 우리나라 데이터 한국어 데이터 수집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그거는 결국 영어로 된 거를 제너레이션해서 뭐 데이터를 쓸 수도 있고 기술 개발한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픈 AI 쪽의 흐름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GPT-3 할 때는 페이퍼로는 영어까지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다빈치 모델 하면서 API 그 버전이 이제 점차 업데이트 되는데 중간에 갑자기 다빈치 003으로 갔을 때 이제 몇 가지가 바뀌어 있었어요. 여러 나라의 언어를 하기 시작했고 뭐 끝말만 쓰는 게 아니라 중간말을 쓰기 시작했고 뭐 이제 다른 거 인스트럭션 팔로잉도 같이 하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것들이 박혀 있었거든요. 걔가 나왔을 때 이제 영어 가지고 한 20여 개 정도의 언어를 그때 학습했던 걸로 그 페이퍼 어펜딕스에서 봤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예를 가지고 영어를 가지고 인스트럭션 팔로잉을 했을 때 다른 나라 언어들까지 같이 잘 되더라.
라고 하는 것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GPT-3를 학습하냐 마냐 할 때는 한국 데이터가 그만큼 영어만큼 많아? 라는 질문도 많이 받았었어요. 물론 모으려고 하면 모을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뭔가 한국어만이 아니라 한국어 플러스 이 만든 모델을 가지고 뭔가 해외 API 서비스나 뭔가 수출하고 싶어하는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의 언어까지 같이 포함해서 이제 뭐 AI 모델을 좀 더 크게 빌드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영진 교수님 답변이 되셨는지. 네네네. 네, 프로페서, 예, 마이크. 여기. 괜찮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의료 인공지능과 그 디지털 헬스 쪽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라이프스매틱스에서 연구소에 있는 김동범이라고 하고요. 네, 오늘 그 기술적인 관점과 그 의료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세미나, 네, 좋은 내용 잘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이제 주로 논의한 내용이 이제 챗 GPT의 신뢰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한 것 같고, 아까 그 또 슬라이드 발표해 주셨을 때 이제 그 피지션과 챗 GPT의 어떤 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언론의 이제 기사 내용들을 이제 좀 보면, 예를 들면 챗 GPT가 그 로스쿨 변호사 시험을 합격을 했다라던가 미국의 그 의사 면허 시험을 합격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기사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 의사 면허라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라이센스와 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챗GPT의 신뢰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좀 봐야 될지, 아니면 의사 면허 시험 자체가 조금 신뢰성이 어떻게 좀 그런 부분들로 봐야 될지 좀 혼동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챗GPT한테 의사 면허를 줄 거냐 말 거냐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자혁 교수님? 네, 보통 이제 시험 문제는 주관식보다는 오픈 퀘스천보다는 이게 뭐 오지선다 같은 이제 뭐 선택 유형이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어느 게 가장 확률이 높은지 이거는 잘 찾을 수 있는데, 정말로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그 의료 행위는 오픈 퀘스천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정말로 오픈 퀘스천으로 다 했을 때 정말로 얘가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을까? 좀 의문스럽고요. 두 번째는 이 의사 면허를 받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제너럴 프랙티스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데, 대부분 일반 그 제너럴 프랙티스를 하는 이제 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어려운 그 상황에 봉착했을 때는 다 리퍼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도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절대 불가능하고요. 일단은 피지션을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제너럴 피지션을 대체한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어드바이스 수준을 받을 수 있다지 절대 대체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라지 랭귀지 모델 아까 그렇게 쓰려고 하면은 이 자율주행 자동차와 비교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사람이 사고 내는 거랑 자율주행차가 사고 내는 거랑 비교해서 자율주행차가 더 잘할 수 있죠. 라지 랭귀지 모델도 충분히 뭐 아까 그 우리 논문에 나왔던 것도 오픈 퀘스천도 많이 들어가 있었고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는 기본적으로, 근데 자율주행차랑 그 의료랑 차이점은 뭐냐면은 유저가 알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모델은, 이 자율주행차는 위험해. 이거는 좀 안전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의료는 그걸 사용자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같이 타주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건 대체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대체됐던 적도 없고, 비단 그러면 사람의 생명이 뭐 비행기를 운전하는 것처럼 좋아지더라도 결국 누군가가 백업이 있을 것이고, 옆에 백업이라기보다도 결정을 내려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 역할까지 이 모델에서 맡긴다라는 거는, 그거는 정말 그 우리나라 아니면 전 세계 사람들이 야 이건 나 그래도 맡겨도 좋아라는 어떻게 보면 시장
아니면 그런 보편적인 눈높이가 맞지 않으면 그때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저게 아마 컨센서스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우리가 AI나 이런 것들이 하는 그 리스크를 우리가 감내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경환 교수님. 제가 좀 잘 몰라서 하는 질문일 수 있는데 임준호 박사님께 예. 챗GPT에다가 첨부 파일을 주고 열어보라고 하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텍스트 말고는 그 이상의 확장은 앞으로도 그런 게 없는 건가요? 나중에는 될 것 같아요. 예. 나중에는. 그러니까 현재 HTTP URL 뉴스 사이트 주소를 주면서 네. 이 기사를 요약해봐. 그러면 그 주소에 들어간 영어 글자들 있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상상을 해서 글을 써줘요. 현재로서는. 근데 얘가 나중에 이제 툴처럼 뭔가 하이퍼링크 사이트를 갔다 온다라거나 뭐 직접 메일을 보낸다든가 그런 툴을 사용하는 것까지 같이 학습을 하게 되면 네.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네, 저 뒤쪽에 질문이 뒤에 있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혹시 빙 아시나요? 빙? 네네네. 네. 빙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서만 빙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첨부 파일을 PDF를 이제 자료를 다운받아 가지고 첨부 파일 자체를 엣지에서 열고 거기서 빙을 사용하면 그 첨부 파일을 빙에서 읽어가지고 그걸 이제 문답형으로 이제 질문하고 답변 받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말씀해주신 거는 이제 빙으로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 우리 저 학생은 좀 우리 용의원에 좀 오라고 해서 교수님 제가 왜 여쭤봤냐면 실제로 병원에서 이 챗GPT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까 할 때 결국 뭐 HIS, EMR을 어떻게 하고 뭐 그 안에서 메디컬 난리지를 얻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원의 여러 루트로 해서 환자나 환자 보호자들이 이 전화나 여러 가지로 뭐 해서 전달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의료진은 그게 얼마나 절절한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좀 이게 급하게 한 건지 그다음에 굉장히 심각한 전화인지 그냥 단순 텍스트만 보고는 알기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대방의 전달할 때의 그런 상황들을 모두 좀 아우를 수 있는 것으로 앞으로 발전 방향이 있는 건지 그걸 좀 제가 여쭤봤습니다. 제가 좀 짧게 답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오픈 AI의 그 API를 쓰시면 컴퓨터 프로그램 만들어서 텍스트 첨부 파일 내용을 읽고 그걸 이제 앞에다가 챗GPT 프롬프트 앞에 붙여넣게 하면은 그 첨부 파일의 내용에 기반해서 질의응답하는 게 그 챗GPT와 대화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네. 네. 온라인에 계신 분들이 섭섭해하실 것 같아서 코멘트하고 좀 질문을 몇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영기 교수님이 하나 코멘트를 남기셨는데요. USMLE 레벨 얼마 간신히 그것도 문제은행 유형 중 하나에서만 통과했다고 굉장히 폄훼를 하셨는데 괜찮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언론에 나오는 기사는 조금 과장된 것 같다. 이제 이런 코멘트를 주셨고요. 질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 아주 스페시픽하게 주영진 교수님께 질문하신 게 하나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영진 교수님께서 GTP가 의사에 비해 반문하는 기능이 떨어진다고 언급하셨는데 비단 헬스케어 분야뿐만 아니라 제너럴한 분야에 대해서도 유저와 상호작용하며 정보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아직 안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저한테 하시는 질문인지는 근데 어쨌든 지금도 멀티턴 기능이 있죠. 멀티턴 기능이 있어서 이전에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어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챗GPT로.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미심적인 부분, 좀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되묻는 그런 것까지는 아직 기능이 없는데 그건 추후 개선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신 질문처럼 핵심인데요. 인풋의 정확성 그런 것들이 아마 그런 모델의 정확성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예, 그것과 연관돼서 지금 제가 막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한 것이 그것과 비슷한 질문인데요. 질문이 개인형 또는 기관형 모델을 활용한다고 할 때 고품질의 학습용 데이터의 확보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데이터의 소스 등에 관하여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건 뭐 항상 그 AI 하면 이제 따라 나오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느 분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교수님 그 첫 번째 질문 아마 저한테 해주셨던 것 같은데. 말씀하시죠. 예, 답변해 주십시오. 네네. 그 정보의 격차 줄여나가는 거는 제가 했던 말에서 아마 저한테 해주신 질문을 주영준 교수님께 잘못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답변 드려요. 예.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는 이유가 지금 오픈 AI가 GPT를 학습시킬 때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 피드백, 그러니까 이제 그 임준호 교수님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휴먼 인 더 룹 리인포스먼트 러닝에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생각하기 흡족한 답에는 높은 점수를 주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마음에 안 드는 답에는 낮은 점수를 줘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 GPT를 이제 튜닝을 하거든요.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근데 지금 그 내부적으로 오픈AI에서 분명히 그 미심쩍은 질문에 대해서 반문을 하거나 확인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라는 폴리시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그냥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비헤이비어에 높은 점수를 주지 이 꼬치꼬치 깨물으면서 나를 귀찮게 하는 비헤이비어에 높은 점수를 안 줄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걸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픈 AI가 자신 있게 그냥 뭔가 제 마음을 추측하고 막 답을 내뱉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파인 튜닝을 할 때 미심쩍으면은 끝까지 캐묻는 그런 비헤이비어에 높은 점수를 주는 그런 폴리시를 채택하면은 아마 이제 오픈 AI가 굉장히 사람 귀찮게 굴면서 자기가 마음에 들 때까지 사람한테 계속 반문을 하는 그런 비헤이비어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AI도 교육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습용 데이터 관련해서 어느 분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임준호 교수님. 예. 이 부분은 나중에 기관에서 각자 이제 모델을 구축을 할 때 뭐 기관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수량이나 뭐 이런 보안 아니면 포맷 이런 쪽과 관련된 이슈이고 이거를 뭔가 기술적으로 따로 이슈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언어 모델, 초거대 모델 학습을 할 때는 이제 외부에서 이제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같이 크롤링을 하고 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같이 써서 학습을 하고. 근데 이게 AI 초거대 모델을 학습을 하다 다른 분야분들을 만나보면 우리 데이터 굉장히 많습니다 라고 하시지만 막상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학습용으로 쓸 수 있는 데이터는 굉장히 좀 양이 적었던 케이스들이 조금 몇 번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언어 모델 학습에 쓰일 수 있는 데이터 유형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크기인지 그거에 맞춰서 언어 모델 크기나 컴퓨팅량 이런 것들을 같이 계산하는 게 좀 맞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냥 무슨 이렇게 답변 드리면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데이터 퀄리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퀄리티가 GPT가 그래도 괜찮았던 이유는 퀄리티가 좀 괜찮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더 중요한 거는 그걸 퀄리티를 극복할 만큼 양이 많았다는 거죠. 결국 중간을 수렴하는데 그러니까 오류가 없는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결국은 오류가 거의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파인 튜닝의 단계가 필요한데 그 파인 튜닝의 단계, 기관별 데이터를 파인 튜닝하는 단계에서는 그 데이터의 퀄리티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아마 원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핵심적인 노하우가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창욱 교수님. 결국은 이제 하이 퀄리티의 데이터가 들어와야지 이제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라고 결국은 쓰레기 데이터가 들어오면 쓰레기 정답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 기관에서의 데이터 퀄리티를 어떻게 올릴 수 있느냐? 그 뭐 이제 의무 기록이나 뭐 이런 데에서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을 어떻게 이제 더 깔끔하게 정리된 데이터로 만들 것이냐 이거에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이런 제너럴라이즈드 라지 랭귀지 모델을 이용한 자동 코딩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해서 정말 하이 퀄리티 데이터를 만드는 데 이용하는 게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뭐 에픽이나 뭐 이런 그 외국 그 EHR 시스템들을 보면 프리스텍트를 쓴 의료 정보들을
수노메드 시티나 아니면 국제 표준으로 코딩으로 매핑을 쫙 해서 이게 맞는지 컨펌을 해서 저장을 하면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하이 퀄리티의 학습용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시스템들도 이미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전략적으로 도구로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앞으로 우리가 이런 모델을 써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서비스 모델보다는 이제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델로서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5분 남았는데요. 질문을 하나만 이런 조금 재밌어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현재는 오픈 AI에서 답변에 대한 퀄리티를 수많은 일반인들이 평가하여서 강화 학습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일반인이 아닌 의사, 세무사, 변호사, 통계학자 등의 전문가들을 섭외하여 강화 학습을 시킨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충분히 리워드를 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충분한 리워드라는 게 이게 오픈AI에서 했던 거는 아마 인스트럭트 GPT 할 때 40명 정도를 크라우드워크로 고용을 해서 직접 같이 팀이랑 붙어서 밀접하게 가이드라인을 잡기 위해서 같이 밀접하게 일했던 걸로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했던 작업은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챗GPT처럼 말하지 못하고 그냥 유사한 다음 말들 하던 아이를 이제 사람처럼 의도처럼 사람이 보기에 적절하게 답변하기 위해 바꾸는 용도에서 그렇게 들어갔던 경우이고요. 챗GPT가 전문적인 분야에서 틀리지 않게 말하려면 이라고 하는 문제는 동일하게 그냥 랭킹만으로 좀 해결이 이게 팩트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계산식이나 뭐 팩트가 맞아야 되는 거를 랭킹으로 해결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예, 오히려 뭔가 다른 기술 발전, 예, 틀린 말 하지 않는 챗GPT, 생성형 AI 뭐 그런 쪽으로 좀 더 발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테크니컬하게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또.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오늘 세미나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열띤 온라인에서도 그렇고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강의를 해주신 위안 싱가포르에 지금 안 계시겠지만 위안 교수님, 또 임준호 박사님, 또 주영진 교수님, 정창욱 교수님, 또 최현재 교수님, 오늘 또 앞 세션에서 좌장을 맡아주신 영화박 기술원의 김경환 원장님 모두 다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까지 끝까지 자리 남아서 잘 지켜봐 주신 청중 여러분들께도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